그리고 뭐 2025년 같은 경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고 네, 2026년 같은 경우에는 또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뀌고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한 2년 정도 두고 봤을 때 네. 지금은 좀 집을 살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보면은 이게 주식 같은 경우를 샀다가 오전에 사가지고 오후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샀다가 일주일 정도 봐가지고 딱 아니다 싶으면 팔아도 되는 거고 또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해도 낮다? 뭐 팔아도 되는 거고. 요새 이제 배당주들 많이 투자하잖아요. 네. 12월 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배당주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12월 배당 받고 나가지고 1월 정도에 적당할 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고 팔고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투자인데 주택은 그게 안 되죠. 사는 순간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 타이밍이 좋게 투자를 해가지고 사자마자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걸 파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1년 미만으로 팔게 되면은 77%, 2년 미만이면 66%. 그래가지고 세금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내가 취하는 그 이익보다 정부에 내는 세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 주택은 사면은 무조건 2년은 넘어야 돼요. 2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주택 투자라는 거는 지금 다음 달 어떻게 될 거야? 모레 어떻게 될 거야? 뭐 이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 거야? 다음 달 어떻게 그게 아니라 2년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 보면은 2026년 말 이후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2027년도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갖다가 유심히 생각해야지. 지금 집값 올라요 떨어져요. 그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가 되면 본인의 자금이 준비되고 어디다가 투자할 것인가.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거죠.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하는 게 낫지. 내가 지금 현재 보면 제일 쌀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쌀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에 성공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전국의 투자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데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계속 지금 현재 보면 신고가를 계속 찍는 데도 많잖아요. 네네. 강남 같은 데 계속 신고가를 찍습니다. 강남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똘똘한 데는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떨어진다는데 내가 제일 저점을 사가지고 그때 사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때 이후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은 그때도 또 계속 오르는 거니까 본인이 준비한 상태에서 자금이 준비된 상태에서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공부해서 좋은 매물을 찾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더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사실 내년에는 뭐 정책 자금도 풀린다라고 하고요. 예, 예. 그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있는 예, 예. 뭐 무주택자다라고 예. 한다면은 물론 이 자금의 한계는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출 풀리고 하면은 예. 한 어떤 부동산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식산업들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상가도 있고 많은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아파트가 가장 안정적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억 원 갖고 갭 1억 원 갖고 수도권에 똘똘한 아파트를 사기에는 조금 이제 갭이 적은 거죠. 자금이 적은 거죠. 옛날에는 이제 적은 자금 갖고 투자할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최상의 선택이 아니라도 차선책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조금 덜 오른 거 또는 지방에서도 선도 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그런 지역에서 조금 신축이 아니라 구축. 신축은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신축이 네, 아니라 네. 구축 그런 데서 잘 찾아보시면 1억 원 갖고도 할 수 있는 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또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약간 IMF가 옵니다. 그다음에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겁을 먹고 이제 매물을 던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매물을 갖다가 자기가 찾아가지고 발품 팔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사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1억 원 정도라도 지금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데도 꽤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채널 고정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1억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요? 네. 일단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일단 당분간은 좀 지켜보되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속도가 하락이냐 속도가 뚝뚝뚝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요. 1억이 현금 1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네. 현금 1억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고 뭐 1억이라고 해서 1억 이하가 될 수도 있고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서울에서 찾아보면 우리 중계동이나 노원구 가봐도 뭐 그 중계역 주변에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중계그린, 중계무지개, 상계주공 이런 아파트들이 한 뭐 소형 같은 경우는 한 2억대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또 금강구
금천구, 구로 이런 쪽에 가도 있고 또 수도권 지역을 보더라도 충분히 있습니다. 분당은 이제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나왔고 재건축 추진하면서 가격이 높은데 일산이나 뭐 중동이나 3번에 보면 또 소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 찾아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1억에서 실수요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지방에 뭐 소액이 있는데 지방에 갭 투자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서울에 이렇게 소형 아파트를 사든지 청약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당분간 지방에 갭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직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말했듯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만약에 국회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주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제 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 힘들거든요. 주택수 줄일 겁니다. 줄이면 어디부터 줄일까요? 경쟁력이 약한 지역들부터 소형 아파트부터 줄여나갈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마 2025년에는 좀 지방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2025년은 가급적이면 수도권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장기 침체가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기준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세권.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역세권의 가치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역세권. 두 번째는 이제 주거 인프라. 상가, 학교, 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들. 세 번째는 이제 일자리가 많은 곳들이 앞으로 20년 후에도 살아남을 곳들이기 때문에 꼭 서울만 고집 안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아마 택지지구들 지금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이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구하고 택지지구들이거든요. 택지지구 보면은 또 인프라 좋은데 또 가격이 높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분양가가 저렴한 시대는 끝났어요. 지방의 중소도시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막 그런데 진짜 뭐 그런 뭐 좋지 않은 곳들도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4억 중반대 나옵니다. 3억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최근에 수도권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보면 5억 초반 중반대에 나오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면 저는 최저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휴 너무 많이 올랐어. 옛날처럼 2억으로 가야 돼. 2억으로 가는 시대는 이제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라면 이제 5억대는 기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도 5억대이기 때문에 5억대 아파트라면 저는 미분양이든 아니면 분양을 받든지 좀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서울은 뭐 택지지구가 없으니까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인천, 경기 지역이라면 택지지구 위주로 좀 알아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끝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무섭죠.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분노도 좀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충실히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신경을 꺼버려요. 아예 그냥 난 모르겠고, 아우, 집 사는 거 그냥 모르겠고, 6개월, 1년 동안 무신경으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집값 오르네. 친구가 샀는데 집값 오르네. 하면서 뒤늦게 알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달란트 투자를 보면서 항상 집값이 오르든 불확실성이 커지든지 간에 주기적으로 계속 좋은 채널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도 점검하고 계획도 짜고 전략을 짜야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지 준비하지 않는 자가 좋은 기회가 온 줄도 모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는 기회를 잡으려면 저는 반드시 좋은 방송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 규제를 포함한 내년 부동산 정책이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크죠. 뭐 정권 네. 교체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뭐냐면 아기들이 어려가지고 전세 자꾸 이사 다니기 힘드시니까 학교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조금 뭐 부담을 하더라도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기서 마쳐야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꼭 마련할 분들이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신혼부부들이고. 네. 다른 부분들은 이제 여유가 있죠. 좀 관망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저렴하고 좋은 집을 원하시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 그럼 냉정하게 판단하실 게 전세와 월세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월세 가격이 전세에 준해서 전원수 전환율이 생기는데, 그러면 전세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예금에 들었을 때 이자는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또 마이너스 플러스를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내 집 마련할 때 현재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공공주택을 분양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일부 지역들은 거기에 흡수될 거예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공공 분양에 대해서 또 공공주택들 또 임대도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임대는 또 장기간 거주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하나의 자산관리 방법으로 투입해도 돼요. 왜? 전세로 들어가면 나머지 돈 대출을 안 받고 이자를 모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 남는 돈이 있다라면 또 자산 증식을 다른 데로 쓸 수도 있고, 굳이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끼고 간다? 이 주택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상승성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하셔야겠죠. 특히 입지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조금 조정된 가격으로 나올 거예요. 아까 마이너스 피 아파트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마이너스 피인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분들보다는 지금 사시는 분들은 더 현명한 거잖아요. 일단은 벌써. 네. 인력 싸게 사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존 주택도 그러면 하방 압력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 좀 접근하시고, 또 무서워하지 마시고 경매 분야 있잖아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매 본인이 하기에는 좀 버겁지만 지역에 뭐 학교 문제나 이런 걸로 지역에서 좀 거주하겠다 이런 분들은 경매 매수인 대리 제도가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시험 봐서 붙거든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뭐 한 15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 그럼 그분들은 훤하잖아요. 그리고 경매 물건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하는 분들은 이분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분들을 통해서 경매도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왜? 물건이 내년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같이 좀 접근하시고, 기존 주택은 신축 대단지를 가고 싶겠지만, 네. 요즘은 리모델링 기술도 발전됐잖아요. 뭐 10년 넘으면 좀 뭐 퇴물 취급하는데, 미국에서는 100년 가야 이제 오래됐다고 얘기합니다. 50년 정도까지는 껐다가 없거든요. 다만 우리나라가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20년 전 아파트는 약간 구조가 요즘 트렌드랑 안 맞지만 10년 전 거전만 해도 지금이랑 맞아요. 송파, 엘스 뭐 유명하다는 그 아파트들이 다 2008년도에 지은 거예요. 15년 됐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꼭 그 대단지 신축이 아니더라도 주위에도 그 대단지 신축이 뭐 2008년도에 지은 것들은 시스템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눈을 좀 돌리시면, 뭐 지금 입주하면 아파트 쳐다보면 비싸잖아요, 신축이니까. 그렇죠. 많이 근데 비싸죠. 2008년 된 것도 신축이에요, 사실은. 그죠? 건축학적 입장에서 보면 신축인 거예요. 네. 콘크리트 수명이 최소 50년이고 100년인데 15년이면 이제 5분의 1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가 요새 좋잖아요, 가성비가. 그러면 조금 저렴한 집에 가셔서 내부만 인테리어 딱 하시면, 제가 볼 땐 준신축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아파트들을 쳐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좀 말씀드려봅니다. 예. 방금 또 뭐 경매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난번에도 한 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가 방금 말씀하신 경매를 통해서 집을 네. 살면은 살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매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는 분들에게 뭐 다른 부동산 접근법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경매 매수인 대리 제도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경매에 대해서 열심히 찾으시면, 학원 가는 건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학원을 가면 물론 잘 가르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학원비로 뭐 1, 200 이렇게 드리고, 그러고 나서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완비된 학원은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형태가 어떠냐면 그렇게 가르치고 한두 달 만에 그게 습득이 안 돼요. 기본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경매학원을 하는 원장님들의 공통점은 뭐냐, 학원을 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면 자기 할 일이 없어지겠죠. 아,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을 전주로 해서 지분 투자자로 해서 큰 경매 물건을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 그럼 이분들한테 가르치면서 장점만 얘기하면서 지분 투자해서 같이 공동 투자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에 또 빠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 물건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만 믿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네. 공부를 해서 대충 안단 말이에요. 대충 아니까 축구를 배우면 어떻게 돼요? 축구를 좀 배웠는데 잘 못해. 뭐 전략도 없어. 딱 그 상태인데, 야, 이 게임에서는 넌 무조건 뭐, 그냥 뭐 수비만 해.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게임은 졌어.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 되는 거예요. 아. 자기가 모르니까. 전체를.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유튜브에서 좋은 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기본 부동산 경매에 대한 시리즈로 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조금 내놨는데, 그거 좀 공부하시고 나서 학원 가면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실력을 쌓는 건, 그러니까 토대가 튼튼하면 쉽게 가서 자기의 지식이 쌓인 상태면은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본인이 가셔도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놔두는 좋은 프로그램, 영상 계속 한두 달 하시고 경매 법정 한 5분만 스스로 나가시면 거의 90% 압니다. 왜냐하면 가시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막 사람들 만나요. 이렇게 얘기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줍니다. 네. 편안하게. 그때 느끼는 게 자기가 피부로 느끼면 자신감이 생겨요. 왜? 기본적인 걸 확실히 알면. 그러면 이제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 있어요. 그거 정리만 할 줄 알면 일단 경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도 생소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학원을 가시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의 내용은 100만 원, 200만 원의 가치가 저는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스스로 먼저 좀 접근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나라에서 하는 내일공제 회원카드인가 배움카드 이런 걸 써가지고 조금 뜻있는 분들이 저렴하게 좋은 분들이 경매 강좌를 갖다 거기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6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경매학원을 들어갈 때 학원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경매학원에 무슨 특수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저렴해요. 네. 어떤 케이스 바이. 그러면 이제 비용도 줄이고 빨리 접근성도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게 너무 힘들고 바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 매수들이 이제 또 지역에 10년, 20년 공인중개사가 그 자리에 한 분 계신데 경매 매수인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럼 그분 통해서 하시면 돼요. 거의 실수할 확률이 저는 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담 좀 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공부하신 다음에 컨설팅 회사 가서 컨설팅비 드릴 테니까 경매 물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골라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은 자기가 확실히 먼저 알고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경매 매수 대리인 하시는 조금 오래되시고 신뢰감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하시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네. 보니까 이제 서울 그 내에 있는 모아타운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네. 뭐 리치나 펀드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모아타운은 지금은 아니고요. 이미 벌써 다 투자분들은 하셨고 가격이 네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올랐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뭐 번동 시범정도 한다고 조금 뭐 이렇게 크로 좀 해주던데 번동은 원래 모아타운이 없었어도 할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좀 하는데 모아타운 지금 실제 잘 진도가 이렇게 진행되는 별로 없습니다. 83곳인가 9곳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 네. 10곳도 안 됩니다. 그만큼 난해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결정적으로 존치구역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끝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 놔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안 하겠다 그러면 수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안감에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빠른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러니까 특히 뭐 예를 들면 잠실의 삼전동 같은 경우에 건축주들이 다세대 주택을 잘 가지고 있어요. 임대 수익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분양권이 하나예요. 그럼 제가 다세대 주택 주인이라도 일 없죠. 아파트 값이 오르면 얼마 오른다. 난 그냥 여기서 편하게 임대로 잘 받고 지낼 텐데 굳이 아파트를 갖고 임대는 없어지고 그분들이 건물주들이 모임이 있잖아요. 거의 반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해체된 걸로 알아요. 근데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슬럼화된 다세대가 좀 관리도 안 되고 막 손폭이 안 돼. 이런 지역은 좀 낫습니다. 거기는 갈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들은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에 딱 가셨을 때 뒤늦게 뭐 조금 모아타운 가격 좀 내려와서 투자해 이러면 그 동네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새로 지어진 것 같은 그런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연립이 몇 프로나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한 20, 30% 된다. 이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거의 그러니까 다 쓸어간 집들이 80, 90% 될 때 이런 현상은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요. 막 펌핑해서. 근데 지금 이제 조정받기 직전인데, 조정받는 것도 있고요. 조정받기 직전인데, 지금 버티고 있는데 요새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모아타운에서 가격이 좀 조정이 있을 거예요. 지정된 지들. 네, 네. 조정이 있을 때, 그때 좀 저렴한 가격? 근데 들어가실 때 개념은 가지실 게 3, 4년 안에 뭐 아파트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10년 말씀드릴게요. 10년 보시고, 그러면 1억 정도 가지고 계시면 전세 끼고 대출 받고 조정됐을 때, 전세 끼고 대출 부담 안 되면서 한 1억 정도? 그럼 2억 하면 4억 정도 거는 빌라는 살 수 있잖아요. 그거 갖고 10년 기다리면 그건 빚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저는 좀 모아타운도 또 투자성은 그런 면에서 있다. 다만 조정이 됐을 때 들어가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고정 질문이어서 드리는 건데, 만약에 1억이 있는 뭐 무주택자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부동산을 좀 주목하면 좋을런지, 뭐 방금 말씀인 경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경매도 충분히 1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이런저런 걸 해보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1억이 사실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1억으로 사실 서울에 매수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서울은 반등이 계속 나오는 동안 지방은 좀 별로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이 좀 더 유망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부터는. 그래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좀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방은 뭐 아시다시피 인구 소외 문제라든지 뭐 그런 네. 것 때문에 무서워서 손이 안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지방에는 그 어떤 지방을 좀 봐야 되는지 좀 자, 판단의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고, 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지 않고 뇌피셜로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네. 랭킹에 들어가서 인구를 볼게요. 네. 최근 한 1년만 볼까요? 자, 인구가 지금 이제 서울이 몇 등이냐면요. 9등입니다. 감소했네요, 오히려. 네, 서울 인구 지금 뭐 보시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서울은. 17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 자꾸 지방이 인구만 감소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구가 어디 많이 있느냐? 인천. 인천이구나. 인천 이제 보시면. 네. 그래서 와. 저도 인천은 네. 되게 주목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로 많이 빠졌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방에도 충남이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모든 지방 인구가 다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충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지금 감소폭이 0.6이고요. 뭐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충남 이런 곳들은 서울보다 오히려 더 상황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이 계속 좋을지 아니면 제가 데이터로 판단하는 대로 지방 시장이 괜찮을지는 뭐 이건 한 2년 지나보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제가 울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나쁘지 않다고 제가 울산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일자리가 좀 생기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입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나? 그렇죠. 일자리도 한번 볼까요? 네. 일자리는 그럼 어디가 많이 증가를 하는지. 여기 이제 보시면 일자리 수 들어가시면 최근 1년만 놓고 볼 거고요. 울산 바로 나오네요. 1등이 네. 울산입니다. 2등이 인천도 인천이고요. 나오고. 3등이 네네. 충북이고요. 4등이 세종이고요. 5등이 경남이고요. 6등이 전북입니다. 지금 일자리 증가 많이 하는 데 중에 인천 빼고 수도권이 있나요? 없네요, 진짜. 자, 서울 볼까요? 14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인구와 일자리가 서울에만 몰리는 걸로 아시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명확한 팩트잖아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네.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뭐 고정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1억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도 지금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네.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제가 매번 질문 받을 때마다 여기서 분기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달라요. 당장 그 대출 잘 나오는 대기업과 아닌 분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또는 서울을 핵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서북, 동북, 동남, 서남 따라 다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동부권에 거점이 있는 분들은
정말 원주의 집 사셔도 돼요. 그 동남권 같은 경우는 5성 5창까지도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서남권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서해선 따라서 시흥시청이나 시흥 안산 쪽, 나래 쪽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거고, 뭐 신축 아파트는 뭐 2, 3억까지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조금 여기서 떨어진 곳들은 1억, 몇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출을 안 받고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또는 양주 신도시 같은 데가 한동안 오르다가 많이 좀 꺾였거든요. 이런 데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저로서는 이 질문을 매번 받을 때마다 곤혹스럽다. 또는 이제 부산, 이제 또 수도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동남권 같은 경우는 이 말씀 하나만 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이 지역에 지금 고질적인 문제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완공 연장. 대략 이제 부전부터 창원까지 만들어지는 건데 대략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사가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고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 특히 부산이나 창원 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 김해 쪽에서 마련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 완공되고 나면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깨닫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거고, 여기 개통되고 나면 또 오를 겁니다. 지금이 싼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희 채널 고정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1억이 있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은 과연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에서도 하급지를 선택했다가는 중급지, 상급지의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전과 같이 어디를 사도 오르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입지가 좋은 걸 선택하려면 사실은 1억의 종잣돈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제 생각에는 종잣돈을 최소 일단 2억까지는 불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보다는 향후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대구, 인천, 울산의 상급지의 소형 평수를 선택하는 게 좀 옳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을 위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수도권의 중급지 이상에서는 사실 2억도 사실 갭 투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대구, 인천, 울산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수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추천을 할 만하고, 왜 대구, 인천, 울산 얘기하냐면 앞으로의 공급 급감이 제일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곳이 대구, 인천, 울산이기 때문에,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24년까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미분양 물량도 많았는데, 이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공급을 이제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2023년 착공 물량이 대구의 아파트가 1,000호가 안 되고요. 올해도 24년도 9월까지 2,000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작년 올해 착공이 거의 없다는 것은 26년, 27년에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지금까지 물량 적체가 많이 돼 있지만 26년, 27년에 입주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만큼 반등도 가장 크게 이루어질 곳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외로 약간 지방 소멸, 이게 지방 소멸 얘기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대구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 공급 대비 감안해 본다면은 확실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제가 좀 자주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중간 소득 가구가 그 지역의 중간 가격 주택을 살 때의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 대출 원리금 부담을 수치화한 건데, 대구는 주요 시도 중에 유일하게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가격 매릿이 생겼고, 가격 매릿이 생긴 상황에서 26년, 27년에 입주 절벽, 공급 절벽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26년, 27년으로 갈수록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용기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대구를 좀 예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 평수였던 30평대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떤 평수가 큰 인기를 끌게 될까요? 사실은 최근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대형 평수의 공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평수의 상승률이 요즘 높았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다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인 가구가 계속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형평은 게다가 비싸기 때문에 대형의 인기가 계속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는 소위 말하는 30평대 아파트 국평의 전망을 계속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 1인 가구 비중이 늘면 25평대 인기가 더 계속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 소득이 이제 많이 증대되면서 삶의 질이 좀 좋아지면서 그 1인 가구도 여러 개 생기면 좀 더 넓은 30평대로 옮기려고 하는 추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1인당 주거 면적, 평균 주거 면적이 9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OECD 평균이 13평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집이 많이 좁은 거죠. 근데 이제 소득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면 아무래도 그 평수를 넓히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도 30평대 수요가 그래도 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란 게 또 살다 보면은 또 네.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네, 저도 국평에 살고 있는데 그 가끔 저희 뭐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넓은 집 가면 정말 너무 옮기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무튼 다들 돈 많이 버셔가지고 네. 넓은 집 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사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데이터를 보면 마침 그때부터 도쿄와 타 지역 간의 그 매매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저수지 이론이라고, 이제 물이 꽉 차 있는 저수지에서 어느 지역이나 물고기가 살 수 있었지만 인구 감소를 이제 가뭄으로 돌이켜보면, 이제 가뭄이 와서 외곽 지역부터 말라붙고, 그럼 물고기들은 외곽에 있으면 물이 말라붙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수심이 깊은 곳, 부동산으로 치면 핵심지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현상,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정점 찍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 인구 감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그걸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외곽 지역은 이제 빈집도 늘어나고 임대료도 싸지겠네, 외곽 지역에서 싼 임대료를 내면서 살겠다, 이런 선택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외곽지는 점점 그 집값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인프라가 점점 무너질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싼 임대료가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인프라 누릴 수 없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급지로 이동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점점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해서 더더욱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급지로 옮기려는 시도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